이번 민주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고 첫 번째로 갖는 확대 간부회의입니다. 오늘 임명되신 분들, 또 앞으로 당내 절차를 거쳐서 임명되실 분들, 그리고 원내 대표 또 부대표께서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임명장을 저희가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정권 교체를 이끌어갈 핵심 이제 주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많이 치러봤습니다만 결국은 오늘 당직을 맡으신 분들이 얼마만큼 헌신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는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6개월 동안은 모든 것을 정권 교체에만 다 초점을 맞춰서 자기를 버리고 정권 교체에 자기 몸을 다 던진다 생각을 하고 직무에 임해 주실 것을 꼭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조그만 실수가 생길 때도 있고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 서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보듬고 일을 마무리 지으면은 승리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를 2번 이겨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정말 그 마지막에 이겼을 때의 그 보람과 그 기쁨은 어디 가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번이 아마 제3기 민주정부를 우리가 수립하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이 나라의 역사에 이렇게 기여했구나 하는 그런 큰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날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쪽을 방문해서 6.15 정상회담을 한 1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그때 특별수행원 단장으로 참가를 했는데 평양 그 순환공항에 딱 그 발을 딛던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그런 감격스러움을 가졌습니다. 반세기 동안 적대적인 관계가 처음으로 이렇게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너무 가까운 데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못 온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후로 여러 가지 남북 경제 교류 협력도 많이 이루어지고 참여정부에 와서는 그 실행 계획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성공단이 지금 활발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또 금강산 관광은 이제 단절됐습니다만 다시 재개해야 된다는 요구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다시 정권 교체하면은 6.15 정상회담, 14 정상회담을 이어서 새로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마음속으로 오늘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 정부는 아무런 것도 못한 정부입니다. 차라리 노태우 대통령은 7.4 공동성명에도 냈고 김영삼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과 정상회담을 이미 합의해서 실행하다가 중간에 중단됐고 김대중 대통령은 처음으로 남북관계의 정상회담을 실행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나갔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이 정부는 아무것도 못한 이런 맞으면 남북관계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상황을 만든 이런 대통령입니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파탄을 내버린 그런 이 정권입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통일부가 큰 가뭄 때문에 대북 식량 지원을 조금이라도 하겠다고 언급을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지만 그조차도 얼마나 실현될지 참 의문입니다. 민족 간의 분단을 극복하는 일에 이렇게 무성의하고 관심이 없는 이런 정부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합니다. 아무튼 6.15 정상회담이 가져왔던 국민들에 대한 기대 그리고 감격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좋은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6.15 정상회담 12기는
이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특사로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사실 우리 민주당의 대북 정책이기도 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을 해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하고 전쟁을 억제해서 평화를 지키다가 언젠가는 통일하자는 가장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수 우파에서는, 이 정부에서는, 새누리당에서는 튼튼한 안보의 개념을 삭제시켜버리고 친북 좌파니 종북주의자니 지금까지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유일하게 이명박 대통령만이 남북관계의 악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5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지만 물 위의 모든 제품이 남한에서, 우리 한국에서 개성공단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코파이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남한, 우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12만 5천 명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개성공단의 기숙사를, 합숙소를 지어준다고 하면은 김정일 위원장은 정상회담 장소에서 개성공단이 잘 됐을 때 북한의 1, 2개 사단을 해체해서라도 노동자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개성, 개풍 지역의 노동자는 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 진출된, 우리 개성에 진출된 우리 중소기업은 현재 북한의 노동자를 공급받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합숙소를 지어주면은 10만이 됐을 때 우리의 일자리는 또다시 12만 5천 개, 즉 25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말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공단의 관광을 재개하고 약속대로 개성공단의 합숙소를 건설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서로 이익이 되고 다음 새 정부가 대북 정책을 원만히 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민주통합당은 정권 교체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가겠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약속합니다. 문호동 무임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문호동 무임금을 주장합니까? 윤호동 유임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를 개원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국회를 개원하지 않고 문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겠다 라고 하면은 차라리 4년 내내 문호동 무임금 국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구원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현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한 면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국회를 개원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아침 모든 언론을 보더라도 권재진 장관은 물러나가야 됩니다. 언론에서 그 정도 지적을 했고 국민 여론이 비등하다고 하면은 권재진 장관은 친정 후배 검찰을 위해서도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검찰은 이명박 정부 검은 세탁소로 둔갑을 했기 때문에 국회가 개원되면 우리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러한 검찰 개혁을 서두르겠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MBC 김재철 사장은 오늘도 요지부동입니다. 그렇지만은 MBC 모든 종사자들은 오늘도 여의도 공원에서 많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민주통합당의 이해찬 대표께서도 방문을 하셨지만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 스스로도 관계기관과 접촉을 해서 MBC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만이 MBC 파업의 종식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 제가 모바일 투표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왜곡된 것 같습니다.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은 전국적인 선거에는 모바일 투표가 좋지만은 지역, 즉 국회의원이나 지방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고, 우리 민주통합당은 이미 18대 국회에서부터 국회에서 완전 국민 경선 제도를 도입해서 모바일 투표를 한다고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고, 또 법으로 보장이 된다고 하면은 개인 신상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바일 투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고 완전 국민 경선제를 요구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한길 최고위원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두 분이 이미 말씀했습니다마는 남북 공동선언 12주년입니다. 남북은 조건 없이 무조건 만나고 대화해야 합니다. 봉쇄의 위협으로 일관하고 있는 북의 내남 정책과 우리의 대북 정책은 모두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합니다. 정부는 남아도는 쌀을 보관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대북 식량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이 다시 대화의 장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당 국회의원 25분과 함께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하루 전에 미리 통보한 방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검찰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상징적인 회피였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소신과 지성을 갖춘 엘리트 집단이라고 자부심 갖고 있다 하는 말을 많은 검사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제발 그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당의 강력한 문제 제기를 검찰의 바로 서기를 도와주는 기폭제로 삼기 바랍니다. 좌계감에 빠져서 얼굴을 못 드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 앞에 당당한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선 후보 경선의 일정과 방식 등에 대한 이런저런 의견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인 만큼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정성 확보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대선 후보 경선 준비기획단에서는 경선의 참여 범위와 시기, 방식 등이 신속하고도 신중하고 치밀하게 논의돼야 합니다. 기획단에서의 논의가 이미 세상에 알려진 일부의 구상을 공식화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대선 후보 경선 준비기획단에서는 우리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한 역동성과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대선 승리는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추미애 최고위원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 결과를 놓고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국정조사를 촉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새누리당의 이박연대다, 이렇게 저는 명명할 것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암묵적으로 연대하지 않았다면은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온 국민이 내가 차라리 검사복 입고 수사하더라도 그것보다는 낫겠다라고 온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다음 대통령 꿈꾸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침묵하고만 있다면 동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 이박연대라는 것은 한 뿌리에서 태어났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낙엽이 된 것이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낙엽이 될 그런 그냥 아직 푸른 이파리다라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뿌리는 똑같은데 가지고 있는 멘탈리티와 가지고 있는 인식은 똑같다, 행동 양식은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또 국정 운영에 대한 인식은 어쩌면 우리가 평가를 제대로 이 대통령으로서 이 민주주의 세력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정보를 잘못 믿으면 사람 죽입니다라고 정보에 대한 그 인식을 김대중 대통령께 말씀한 바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찰로 얻어진 정보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함부로 생각하고 사찰로 공포정치를 하고 국민을 억압하면 쉽게 국정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온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정권의 성격과 검찰의 행동 양식은 고스란히 닮아 있습니다. 정권이 불법 사찰로 얻어진 수학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 그것에 방조하는 검찰도 수사를 더 이상 하지 않겠죠. 그래서 국민은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침묵하는 이상 새누리당의 집권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수사 단서와 증거를 다 보고도 들춰내고도 확실한 증거라는 관봉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수사를 덮어버리는 검찰에 대한 면죄부를 우리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수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기정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민간인 불법 살찰 핵심에 있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 회의 출장에 나섰습니다. 곧 BBK 사건에 대한 검찰 발표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도 해외 순방길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권력형 비리가 있을 때마다 이 MB 정권은 늘 민심을 떠나 해외로 떠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0년 12월 4대강 예산안 날치기 때 인도 말레이시아 순방을 떠났습니다. 2011년 8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때 중앙아시아 순방을 또 떠났습니다. 2011년 9월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부산저축은행 노비 사건 때문에 사퇴하고 구속할 때 유엔 총회차 해외 순방을 떠났습니다. 그해 10월 내곡동 사저 논란 등 한미 FTA 날치기가 있을 때 미국부에 연설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있었을 때 역시 해외 순방을 떠났습니다. 이 권력형 비리가 있을 때마다 해외 순방으로 여론의 비난의 화살을 피해왔는데 이것이 오비락인지 이 MB 정권의 비리가 하도 많아서 갈 때마다 하나씩 들고 간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로 관련된 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발표하려던 날, 예고하는 날 떠났는데요. 도피성 출장이라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MB 정권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치검찰과 함께 MB와 떠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검찰이 발표한 민간인 사찰 수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사찰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인 사찰 방지법 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검찰의 발표가 지난 4월에 박근혜 전 위원장이 발표한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4월에 박근혜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불법 사찰을 했다. 현 정권, 지난 정부에서 모두 저를 사찰했다. 그러면서 4월 12일 날 민간인 불법 사찰 방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기자회견했습니다. 어제 발표했던 검찰의 이 발표가 지난 4월에 박근혜 전 위원장이 발표한 그대로입니다. 박근혜 대세론에 맞춰서 충성 경쟁을 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이제 지난 4월에 이 참여정부가 사찰했다 이것은 거짓말로 판명난 것은 다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이 당시에 건 경찰의 감찰 보고서지 사찰 문건이 아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찰이 교묘히 이 합법적인 감찰 문건까지 끼워넣어서 물타기를 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박근혜 위원장이 이제 이 민간인 불법 사찰이 어떻게 과거 전 정부에도 있었고 현 정부에도 있었는지 또 본인은 어떻게 사찰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 사찰을 피해자라고 하는 이 박근혜 위원장은 어떤 지금 입장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등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별광역시의 자치구를 행정구로 돌리고 기초의회를 폐지하겠다는 이 초법적인 발상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점은 지방자치 후퇴이고 중앙집권의 강화, 지자체의 권한 축소다. 행정의 효율성만 염두에 둔 뿔뿔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다. 이 정권의 지방 분권의 철학의 빈곤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런 뿔뿔이 지방자치의 확대와 정착을 위해서 광역의원의 보좌진 제도나 의회 전문위원회 인사권 독립 등의 과제를 풀기 위해서 당내에 정치개혁 TF를 구성해서 오히려 지방자치의 안정과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이종걸 최고위원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께서 검찰을 방문했으나 검찰총장을 본 수가 없었습니다. 민간인 사찰을 항의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민간인 사찰은 살아있는 사람뿐 아니고 돌아간 항일운동가에까지 미쳤습니다. 제가 손자 잘못 둔 탓에 할아버지 사찰까지 받게 해서 정말 참 참담합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순회 경연 때 어디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무당기념사업회와 제가 조사를 받았는데 사찰을 받았는데 무슨 피해가 없었냐는 얘기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MB정권 초기에 MB정부에 대한 압박과 항의를 의원들이 함께 할 때 저도 목소리 높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증권가에 떠도는 비공식 문건에 의하면 무당기념사업회에 장학금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몇 개 통신회사에 기부된 금액을 통해서 저 이종걸이 돈 세탁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를 가지고 검찰이 내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미 민간 사찰과 검찰 조사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당시에 민간 사찰이 이루어졌고
그것은 바로 검찰에 직보돼서 검찰에서 비공식 내사를 했다는 후문들이 비공식 문건에 의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처분됐는지는 알 수는 없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처분은 없었던 것 같고 저희까지는 아직 안 왔으나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광범위한 돌아가신 분한테까지 민간 사찰이 이루어지고 검찰에까지 연계되고 광범한 민간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우리는 미루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1차, 2차, 3차 수사가 스스로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침소봉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점도 또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에 검찰이 총선 이후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이렇게 꼬리 자르기에 전념하는 그 과정을 저희들은 묵과할 수 없고 분명히 이들 지적하고 저희 입장을 밝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SD 조항을 근거로 론스타가 손해배상을 이제 중재법원에 청구했다는 내용이 들립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사유와 기타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ISD가 제기됐는지에 대해서 거의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면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불구하고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직접 한미 FTA 근거는 아니지만 그것을 관련해서 최혜국 조관 대우 조항을 근거로 해서 외국 투자 협정의 내용을 직접 근거로 한 내용입니다. 어떻든 간에 세간에 문제가 되고 저희들이 관심을 집중시켰던 론스타는 한미 FTA ISD 조항으로 해결의 영역이 넘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 저희 전당대회 때 민주당은 한미 FTA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제재 협상을 요구할 것이고 그것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까지 하겠다는 선언을 2만 명 당원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저희 총선이 이렇게 어렵게 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됐는데 아직 한미 FTA에 대한 분명하고 원칙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기본적인 입장이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또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몇 번,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는 죄인으로 가서 조사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떳떳하게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종은 한미 FTA 그때 추진 본부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던 사안입니다. 검찰이 질질 끌다가 이제야 비로소 소환을 하게 됐고 제가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숙제검사 외교부에서 해야 될 여러 한미 FTA 이행 협약과 관련된 사후 처리 조건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게을리하는 바람에 미국의 경우는 철저히 했고 우리는 그와 형평을 잃은 행위를 통해서 북익에 아주 심대한 손해를 일으켰다라는 고발인 조사 내용이었습니다. 철저히 검찰이 조사해서 김성훈 본부장을 포함한 관련자에 대한 분명한 직무유기 기타 행위에 대한 죄명 조사를 낱낱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해서 간단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 신경분리가 큰 쟁점이 되어 있고 정부는 이행도 하지 않고 MOU를 강요해서 농협
지부장을 포함한 몇 분의 단식과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농협 측에서 항의 농성장을 철거하는 바람에 저희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는데 그 재원을 이행을 위반한 재원마저도 보니까 산업은행 금융지주 주식을 처분해서 그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업은행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산업은행 외국화 또는 금산분리가 해체되면 재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민영화는 또 다른 국면에 저희들에게 대척점을 마련해 줍니다. 농협 신경분리에 대한 앞당긴 그 보존 출금을 산업은행 민영화 금액 처분으로 인해서 일부 조달하려고 한 이중적 행위들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저희 당적 차원에서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상호 최고위원님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민간인 사찰이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 혹은 반인권 정책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현병철 위원장은 과연 어떤 인권 감시 활동을 했습니까? 2010년 8월 13일 인권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안건에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등이 상정되었습니다만 부결되었습니다. 이때 현병철 위원장은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0년 12월 27일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 등이 낸 진정사건을 6개월간 검토한 끝에 조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이때 현병철 위원장이 이 민간인 사찰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감시 활동을 벌였다면, 그렇다면 이 민간인 사찰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인권은 계속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이것을 감시하거나 견제하지 못하고 인권유린의 들러리, 방조자 역할을 했습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을 철회해야 합니다. 이 잘못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인권위원장의 연임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우리 민주당은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막기 위하여 다각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대학생 가운데 18.3%가 빚에 시달리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 대부업체나 사채 등 고금리 대출을 쓰는 대학생이 4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연평균 이자 30%대의 고금리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들의 고단한 현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곧 빚쟁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저희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게 주장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을 즉각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을 만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